이번엔 소, 닭 논쟁. 여당에선 연일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번엔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스펙 좋은 무능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 증명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 질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다르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닭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도대체 이 논쟁의 본질이 뭔 거죠? 이제 보니까 이제 자질 논쟁으로 논쟁의 어떤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자질 논쟁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 소 잡는 칼과 그다음에 닭 잡는 칼은 다르겠죠. 네. 소 잡는 칼은 크고 뭐 힘도 있겠고요. 닭 잡는 칼은 좀 작겠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다르다는 이야기 같죠. 그러니까 즉 소 잡는 칼을 이런 것은 아마 이낙연 후보가 본인을 일단 지칭한 것 같습니다. 즉 전체 국가를 운영하려면 결국 소 잡는 칼처럼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닭 잡는 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 그중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를 이제 겨냥한 것 같은데 결국 이재명 후보의 역량은 이 닭 잡는 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국회의원, 도지사, 그다음에 당대표, 그다음에 총리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대통령을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이제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대통령 될 수 있는 자질은 있지만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과 도지사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 잡는 칼만 잡아왔기 때문에 이 국가 운영하기에는 힘들다는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먼저 이 아주 스펙이 좋으면서 무능한 사람 뽑을 것인가 뭐 이런 비유를 하니까 그냥 대응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 뭐 적통 논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제 벌어져 왔는데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어떤 것인가. 즉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인신 공격이라든지 그러니까 능력 공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양측의 공방이 서로 간에 이제 본질적인 어떤 측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두 사람 그동안의 논쟁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입에 올리기 거북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적통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백제 쪽, 그러니까 호남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라는 이른바 백제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부딪히기도 했었는데요. 최 교수님 이번엔 앞서 짚어본 대로 소닭 논쟁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같은 경우에 경선에서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을 좀 끌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지 논쟁도 그렇고 적통 논쟁도 그렇고 호남 논쟁도 사실은 저는 이건 이제 네거티브 전에 하느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 아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론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통으로 또는 뭐 정책 논쟁보다는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자극적인 논쟁을 통해서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이강 구도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현재는 앞서가고 있는데 그 앞서가는 부분들을 좀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소닭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책 논쟁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이든 국민들이든 이 두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에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극적이고 민감한 내용보다는 정책 논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후보는 어제 적진을 공략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는 어제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 순회에 나서면서 첫 행선지로 야권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려면 국민이 무서워야 됩니다. 주민을 가끔씩 좀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색깔이 빨갛다고 다 이뻐하면 뭘로 일하려고 하겠어요. 자,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 지지를 하면 무시하고 배제합니다. 우리 고향 어르신들 서울 근처로 이사간 그 손자 아들 같은 저 이재명 많이 좀 잘 봐주이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를 찾은 이재명 지사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주인은 무시당한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지사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호소일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님 네. 어느 정도 이 TK에서 만약에 지지를 끌어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안동에 살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쭉 이제 성장을 했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고향에 대한 이제 지지를 이제 호소하는 것인데요. 근데 아마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인들의 지지를 맹목적인 지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지지는 과연 그런 맹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또 반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열망들이 실제로 지역민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 맹목적이라는 이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발언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대구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지역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정당이 이제 호남 지역을 가서 그동안 맹목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 예. 맹목적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지역적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지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구 경북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저는 이게 접근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사실은 본인이 왜 어떤 면에서 능력적으로 우월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선전하는 것이 훨씬 지역민들한테는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휴가를 내고 안방을 비운 사이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주제에 묶여서 계속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 국도 설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일자리의 창출 이런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네,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지만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눠서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옛날엔 경기도였거든요. 1946년도에 이제 분리가 됐는데 서울이 아시다시피 경기도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가 지리적으로도 조금 기형적인 모습이 됐고 거기에다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차이가 많이 지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1340만이에요. 너무너무 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이제 경기 북부 쪽에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고양은 107만, 남양주 70만 해가지고 경기도 북부만 해도 한 4,500만 정도 인구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남도 북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반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부인들은 연일 호남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진문 교수님, 네. 지금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지사는 대구 그리고 이제 PK를 거쳐서 대전, 충북을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표는 경기도 찾았는데 부인들은 호남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건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사실은 호남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예.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재명 지사가 약간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낙연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서로 간의 경쟁이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잘 끌어내야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인들 되시는 두 분께서 결국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 부인 되시는 그분도 여러 번 가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도 물론 그긴 또 고향이 호남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에 대한 구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후보들은 여러 곳을 다녀야 되지만 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 집중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부인들이 가셔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고 이러면서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남은 그야말로 정말 격전 중에도 격전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저 두 배우자 되시는 두 분은 계속 호남을 집중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당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친문 진영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양기대 의원이 이낙연, 전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단일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것 주제넘다. 같아요. 뭐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의원이 아주 네. 단호하게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시에 생각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당연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선이라는 게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승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등 후보가 50%를 못 넘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 2등 후보가 이제 붙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여기 2등 후보가 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본인의 향후의 어떤 정책 입지나 또 지금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넘게 지금 정세균 후보 측에 이제 지지 의원들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향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권을 가는데 거기에 보탬이 되지 못하면 향후에 자신의 국회의원 진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압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보다는 주변에 지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낙연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저는 오리라 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 9월 중순쯤에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나올 건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정세균 후보가 어떤 이 좀 역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본인은 뭐 끝까지 진행한다고 그러겠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함께 뭔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쟁들과 압박들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배팅을 할 만하죠.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아마 1차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이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권의 대선 경선 소식 짚어봤는데요.